보이시죠? 어떻게 새 외투를? 그는 여전히 꿈속을 헤매는 듯한 기분으로 말했다. 사실 나는 그럴 돈이 없는데. 그래요, 새로 하세요. 새로 하세요. 페트로비치는 잔인할 정도로 침착하게 말했다. 그걸 그래 만일 새 걸로 맞춘다면 그게 어떻게 저리 그렇게 그러면 그거 어떻게 저리 그러니까 얼마 자는 거죠? 그래 50루블짜리 석장에 조금 더 얹어주셔야지요. 이때 페트로비치는 지나칠 정도로 입술에 힘을 꽉 주며 말했다. 그는 자신의 말의 강력한 효과를 매우 좋아했는데 갑자기 어떻게든 상대방을 완전히 당황하게 해놓은 다음 당황한 상대방이 이 말 뒤에 어떤 면상을 짓는지 슬쩍 곁눈질로 지켜보는 것을 즐겼다. 외투 하나에 150루블이라고? 가엾은 아까케비치의 소리를 질렀다. 언제나 조용한 목소리의 그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른 것은 아마도 태어나서 처음이었을 것이다. 미안해도 제가 크게 읽었어요. 그래요. 메트로비치가 말했다. 게다가 어떤 외투냐는 거죠. 옷깃에 담비 모피를 달고 모자에 비단 안감을 대면 200루블까지도 돈 제 손입니다. 200루블까지도 갈 수 있어요. 와우, 더럽게 비싸게 받네요. 화면 체인지! 페트로비치, 제발! 페트로비치의 말을 듣지 않은 채 그리고 애써 듣지 않으려고 하면서 아까게비치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든 고쳐서 조금이라도 더 있게 해주게나. 절대로 안 돼요. 그랬다가는 일을 일대로 망치고 헛돈만 날려요. 단호한 페트로비치의 말을 뒤로하고 아까게비치는 완전히 주눅이 들어 그곳을 빠져났다. 그런데 페트로비치는 그가 떠난 후에도 입술에 힘을 꽉 쥐어 입을 다문 채 일을 시작하지도 않고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았고 재봉사 기술의 체면도 세웠다는 점에 자족해하며 오랫동안 우뚝하게 서 있었다. 과연 아까기는 아까기 에비치는 발음 어려워요. 아까기 에비치는 자신의 외투를 살 것인지 만지는 이제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편이라고 하지만 이게 중편이기 때문에 좀 길어요. 그래서 내일 할 거예요. 내일 또 와요. 이렇게 친절한 방송이었습니다. 네, 러시아 문학 좀 지루하시죠? 지루하시고 좀 내용도 길고 인물을 소개하는 부분이 좀 우리 소설과는 좀 다른 면이 있는데요. 또 이런 것이 또 새로운 문화 체험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편 분량보다 약간 좀 긴 것 같아요. 그래서 2부로 나눠서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살펴보면 네, 내일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대박이다! 소설은 안 끝났어요. 내일 이어서 읽을 거예요. 네, 이제야 끝났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짝짝짝 하면서 하품 찢어지게 하시다가 네, 봤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요. 평소에 대화는 좀 더 부드럽게 말씀하시길. 아, 그래요? 이렇게 부드럽게 할까요? 대화할 때 제발 이런 말은 그런 톤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제야 끝났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지금 하시든지요. 아니면 뭐 아니 중간중간에 하셔도 돼요. 중간중간에 하시면 제가 또 체크하다가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또 중간에 책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까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도 하나의 소통의 무기로 그러니까 게임을 하시는 분은 게임을 무기로 해서 이제 소통을 하듯이 저는 책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이제 아마 지금쯤이면 노컷 뉴스가 좀 올라왔을 것 같아요. 노컷 뉴스 잠깐만 좀 한번 들어볼까요? 또 세상살이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기도 하니까. 아까 김용민 거를 봤는데 김현정 뉴스쇼로 한번 들어가서 오늘 방송 오늘 7월 20일 맞죠? 아 7월 21일이죠 오늘. 아직 업데이트 안 됐네.
이건 봤으니까 그러면 유튜브로 들어가서 JTBC 우리가 진경중 이야기 계속 한다고 당진 이야기 없나? 당진 화력발전소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시제는 없나? 아, CBS 아나운서예요. CBS. 그러니까 기독교 뉴스. 그런데 좀 진보적인 언론 중에 하나예요. 아직은 그게 안 올라왔네. 당진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성주 이야기 한번 볼까요? 그럼 성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성주 올라온 거 있나? 팟짱에 8분짜리 동영상 있는데. 어저께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주 민심. 사드가 안전하면 청와대로 가져서 기중원분 지켜라. 이건데 5분짜리 있네요. 팟짱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마이뉴스에서 플래카드 들고 계시는 분도 잠깐 만나볼까?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오마이뉴스 기자인데요. 네. 이렇게 사드 배치 결사 반대 피켓을 들고 있어가지고 제가 눈에 좀 확 띄었습니다. 왜 반대하시는 건가요? 그 좀 들어볼게요. 저희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좀 알려야 되니까요.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사드가 돌아와서 국익이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사드가 돌아서 이익 받다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괌이나 일본이나 지금 괌도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 일본도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반찬다는 것은 이건 다 미친 짓 아닙니까? 누가 생각해도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친 짓이다. 예. 정부에서는 그래도 이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송해요.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보와 관련된 문제다. 뉴스도 모르겠고. 얘기하고 있는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거리가 얼마 됩니까? 지금 경주에서 사드 배치에 둘러싸고 이제 거기가 지정돼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들 써도 충분한데 네. 그 사이에 그렇죠. 그거 대체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거 얼마 몇 킬로 그거 이 다 북한 땅 남한 땅다 언제든지 고민 있으시면 오십시오. 그거 놀다 가십시오. 된다고 그거 갖다가 그거 사드 배치한단 말입니까? 한민구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안전성 문제가 나오니까 내가 앞장서서 서보겠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안전하면은 그 수도권 지키기 위해서 서울에 배치로 가십시오. 이 꽃다리 가지 말고 이 성주 같은데 청주지역 가지 말고. 아니 그게 한다면은 만약에 자기들 말대로 그렇게 안전하고 괜찮다면은 그 청와대 지키라고 하십시오. 저는 방송 때문에 저렇게 안 돼요. 이게 안전하고 가장 그 귀중한 걸 지켜줘야지. 여기 시골분 지키는 분 없지 않습니까? 청와대 그 귀중한 걸 지켜라. 그 귀중한 분 지키면 되지. 이 시골 지켜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인구 몇 명 된다고 지켜준다고 이렇게 애쓴단 말입니까? 그 청와대 그 귀한 분, 귀중한 분을 지키는 게 낫지 왜 여기 설치해서 어떻게 보면 성주하면 제가 부산 쪽이랑 떠오르는 게 그 윗동네를 말하는 거죠. 부산 창원 이쪽 수박, 따로 있고 이런 거 너무 맛있잖아요. 대구 뭐 이런데 참외, 수박 이거 맛있는 것보다도 여기는 유림의 도시입니다. 양반 도시고요. 그리고 다 이게 평화롭게 살고 싶어하는 이쪽에서다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날벼락 맞은 것처럼 사드 배치한다고 하니까 온 지역 다 돌다가 강원도 한다, 뭐 저기 경북 칠곡 한다, 양산에 한다, 뭐 평택에 한다 이렇게 하다가
하루아침에 성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어딨습니까? 한국에서 전혀- 시골 사람들 무시하는 거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사투리 성주에 어디서 배착을 치고 했다 얼마나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상단으로 막혀 있는 그거기 때문에 또 그럴 아니 거예요. 외관에 청소한다고 내려오시면 해가지고 내려오고.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튿날 바로 뭐 방송에 듣고 받았어요. 이렇게 뭐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뭐 수근수근 해가지고 네. 사드가 들어온다더라 뭐 만다더라 이러는 거 아무 한마디 말 없이 바로 이게 심지어 이렇게 부산 쪽에서는 설치를 구출을 한다고 정구지로 발표를 일방적으로 해버리니까. 정구지로 둡니다. 예, 예. 우리는 황당하죠. 너무 황당하죠. 진짜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겠는데. 이번에 그 황교안 총리가 와서 뭐 얘기를 해보겠다고 왔는데 6개월 그 6시간 넘게 그냥 갇혀 있다 갔어요. 뭐 그거 가지고 수사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먹힌 놈이 아니. 성낸다고. 그래 아무런 대안 없이 온 사람이 잘못한 거죠. 네. 와서 뭐 대안을 제시하고 달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와서 마이크 잡고. 아니요. 그게 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무슨 군 대표나 누구하고 상의가 있고 네. 이렇게 했어야 되지. 자기가 무조건 내려오면은 삼천포나 전라도 탄산에 줄 거라고 쪽에서만 생각하고 온 거 아닙니까? 네. 섣불이라고 불리거든요. 경부 쪽에서는 아직 이 양발은 성주 근데 뭐 갑이라고 이런 얘기도 불리는 사투리가 있더라고요. 남아있고 성주가 경북 아니라 딴 일부 지역이었으면 지방에선 이 성주 화장실을 국민들이 이렇겠냐, 통시? 지역주의 통시? 아니냐 이런 통시로 불리기도 해요. 지적이 통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싸든 한마디 변소 뒷간 이렇게 안 불리고 화장실은 그리고 통시다.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거죠. 지금 일본에서도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 감에서도 반대를 아직도 하고 전라도 있고 일부에서는 피해가 부업을 엄청나다고 전개라고 다투고 말하는 있는데 사람들이 있어요. 피해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 각오를 하는 거죠. 아 사드 화장실에서 자체를 할 한마디 때 배치하는 퉁퉁 소리가 난다고. 네. 그래서 잘못된 통시. 거다. 바보짓이다. 예, 예. 예. 바보, 남 미치고서야 어떻게 그거 뭐고 미국에 필요한 걸 왜 한반도에 넣습니까? 소변 볼 때는 그건 미국을 방향을 한 거죠. 네. 그러고 또 중국하고 이렇게 대립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교적으로 외교적으로도 볼 때 그렇고 외교적으로 봤을 때 지금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도 뭐할 판에 중국 농산물이 지금 70% 차지하고 있는데 네. 아유. 그 만약에 그 경제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봤을 때 네. 중국하고 이렇게 덕을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네요. 금방 차네요 여기가. 그만큼 국민 여러분들의 그런 격앙된 분위기 이런 걸좀 모두 다 저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아, 예, 전부 다 이렇게 반대로 나왔을 때는 전부 다 저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된 것 같아요. 예, 사드 배치는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해서는 안 된다. 아. 예, 그런 마음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편집 잘하세요. 네. 네, 잘 들으셨죠? 성주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네요. 소변 볼 때는 아까 어떻게 그러지?
화면을 좀 바꾸고 또 그러니까 표준어라고만 해서 무조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사투리로 가거는 서로 간의 소통 어떤 말 들었었는지 이거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언어학자들이 이제 해줘야 되는데 제주도의 언어가 15세기 한국에서 쓰던 언어가 많이 남았다. 근데 요즘엔 또 그렇지도 않대요. 워낙에 외지인들도 많고 이제 방송 미디어의 발달로 그 과거에 제주도 방언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대요. 언어도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언어의 성질이 생성, 변화, 소멸 이 세 가지 성격이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거든요. 새롭게 만들어진 거, 그 외래에서 들어온 것들 이것들을 해서 만들어지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PC 같은 거는 과거에 없던 말인데 사용했다 이거고 지금 우리는 가람이나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각이라는 말로 쓰잖아요. 이렇게 변화되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쓰지 않는 거 아래 아자 같은 경우는 거의 제주도 방언에만 이제 일부 남아있고 이제는 쓰지 않으니까 이런 성격들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예. 아 소설이 너무 지루했나봐요. 러시아 소설 저도 읽으면서 내내 잠이 와서 빠르게 읽는다고 읽었는데 워낙 그 내용 자체가 인물들을 소개하고 그 우리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닌 거잖아요. 외투를 사입냐 안 사입냐 뭐 이런 건데 또 이것만이 또 그런 나름대로 또 러시아 문학의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러면서 또 러시아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니까 자기 전에 읽으면 좋을다. 그렇죠. 자기 전에 읽으면 진짜 잠자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숙면에 취할 것 같아요. 예전에 장미의 전쟁 움베르토 에코 이건 이제 러시아 소설은 아닌데 앞부분 소설가 너무 길었어요. 진짜 그 발자크 소설 같은 거 예전 문학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아까게 비치 아우 이제 러시아 말은 스키밖에 몰라요. 이놈의 스키 저놈의 스키 뭐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 아, 이런 이름은 또 생소하니까 또 발음도 잘 안 되고 또 그러네요. 그러니까 버티시는 유디딱스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아까 가신 분들보다. 역사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또 역사 이야기는 잠깐 이제 니치 팔로 막 이런 거 그렇죠. 너 밥 먹었냐 이거잖아요. 중국에서 예, 그렇죠. 우리 좀 오는 사람 좀 웃긴 거 없을까? 좀 잠도 좀 깨게 아침인데 사람들 와서 좀 자, 웃긴 거를 한번 유튜브에서 또 한번 찾아볼까요? 이번엔 좀 재미죠. 항상 우리가 또 시사에만 계속 볼 수는 없으니까 시사만 보면 또 머리도 아프고 어, 웃긴 거 웃긴 동영상 무식 잠깐만 또 보면 나 외국 웃긴 거는 싫어 진짜 뭐 좀비 흉내 내고 막 이런 거 너무 싫어. 아, 성적이고 막 이런 거보다 재밌는 거 없나? 얘 약간 똘끼 있어 보인다. 이거 한번 보자. 다른 종목과 달리 제약 없이 관절 기술을 쓸 수 있는 것도 삼보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일루수가 누구야가 재밌어요. 일루수가 누구야? 한번 쳐볼까요? 나도. 빨리 나와라. 있네. 일루수가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거? 이게 김만중? 네가 그 이게 유명한 김만중? 자이언츠에서 김만중이 어딨지? 김재환? 김재환? 조회수
아니요,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아, 아빠와 아들 이거? 김만중? 아, 그 사람 부상이 여보, 뭐야? 1개월인데 일루사 테레비만 이거 보고 일단 있지 보고 말고 일루사 누가 보죠? 아들 이고 이 사람 목욕 좀 때문에. 갔다 일루사 오소. 누가? 숙제 다 했나? 뭔 숙제? 학교 숙제. 김만중 네, 네 씨가 살인데. 올린 거 한번 보면서 또 얘기도 해볼게요. 니네 바로 살이가. 그냥 올리기만 하면 안 되니까 또 이런 게 있다. 하는 거니까. 아따 사람도 없고 좋네. 으이따. 아, 별풍 500개 선물하면 오로나미씨 춤추는 사람도 있다. 아이고, 별 다. 사람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빠, BJ들이 시원하나? 엄청나니까요. 시원하다. 니도 들어와봐라. 진짜? 이거 이 사람 아. 직접 만든 거예요, 이게. 자, 자. 3, 2, 1, 발사!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아빠, 그거 뭔데? 하면 좋나? 좋지. 미남이네. 시국에서 스마일. 담배 대신. 아따. 내 평생 동안 머리 열받고 좋다는 놈 처음 봤어. 자, 여기 앉아봐라. 계란 까먹자. 자, 니 한 개, 소시. 내 세 개. 자, 무보자. 역시. 담배 대신 소시지. 네. 멀탄 계란. 맛있네. 아침에 이런 거 먹는 것도 배부르지? 좋잖아요. 한 개 묵은 놈 배부르모. 세 개 묵은 놈 배 터지겠네. 맨날 무거운 이야기만 하는 거보다. 반문. 아까 그분 있을 때 반문. 이런 거 볼 거 그랬나? 이거 먹고. 아직 모르나? 카톡 이모티콘 출시된 거. 다른 이모티콘이랑 다르다. 소리도 난다. 맞나? 한국 가족끼가. 역사 이제 브루스 커밍스 보기 전에 잠깐 좀 사도. 시킬 겸. 믿고 있다이. 일루수가 누구야가 재밌다고요? 일루수가 누구야? 이 이야기는 미국 유명 코미디언 콤비 토크 개그다. 야 똥털아 나도 부산에 가게 됐다. 자이언츠 재밌어요. 감독이 내보고 코치를 이런 게 있는지 맡아달라 몰랐어. 하더라. 진짜? 그럼 형이 코치 되면 선수들 이름 모두 알아야지. 다 알지? 벌써? 그럼 선수들 이름 좀 알려줘봐. 난 한 번도 아직 안 만나봐서 모르니까 미리 알아두게. 알았다. 말해줄게. 근데 이름이 좀 희한하다. 아무튼 잘 들어라. 그래. 1루수는 누구야? 2루수 이름이 뭐야? 3루수는 몰라. 그건 내가 알고 싶은 건데. 1루수는 누구야? 2루수 이름이 뭐야? 3루수는 몰라. 형 코치 아이가? 아까 선수 이름 이런 안다면서. 식의 말이나 알지? 그래. 그럼 1루수가 누구야? 어. 아니 걔 이름. 누구? 1루수. 누구? 1루에서 뛰는 놈. 1루수가 누구야? 내가 형한테 물었잖아. 1루수가 누군지. 그게 걔 이름이야. 걔 이름이 누구라고? 어. 그래 어서 말해라. 그래 그거. 그게 누구냐고. 어. 봐라 형. 형 팀에 1루수 있지? 당연하지. 1루수 누구야? 맞다. 부산 사람 사투리 여기 잘 살린다. 그런 거 월급 같아요. 주지. 돈 받는 애가 누구야? 전부 현금으로 주지. 난 지금 1루수 이름을 알려고 하고 있다. 누구? 돈 받는 놈. 그래 걔. 돈 받는 놈 누구냐고. 그래 가끔씩 걔 와이프가 와서 받아간다. 누구 와이프? 자, 잘 들어라. 누가? 1루수가 누구? 계약서에 사인할 때 난 부산에 자기 이름을 일루수다. 썼을 거 아니야. 누구? 걔 누구? 어떻게 사인했냐고. 걔가 그렇게 썼다니까. 누구? 형, 도대체 1루수 이름이 뭐야? 아니 이루수 이름이 뭐야? 2루수가 누군지 안 물어봤다. 일루수가 누구야? 한 번에 하나씩 하라고. 네가 선수들 이름 바꾸잖아 계속. 아무도 안 바꿨다. 진정해라 진정. 난 니한테 딱 하나 묻고 있다. 1루수가 누군지. 그렇지. 좋아. 그래. 1루에 있는 놈 이름
이름이 뭐야? 아니 이루수 이름이 뭐야? 왜 내한테 질문하노? 몰라. 걘 삼루수야. 내가 언제 삼루수 얘기했노? 네가 삼루수 이름 얘기했는데. 내가 삼루수가 누구라고 얘기했는데? 일루수가 누구야? 몰라. 걘 삼루수야. 또 삼루수 얘기하네. 좋다. 지금부터 삼루수만 딱 얘기해라. 알았다. 뭘 알고 싶은데? 자, 삼루수가 누구야? 왜 누구를 삼루수로 세우려고 하노? 내가 뭐를 삼루수로 세운다고? 아니 이루수 이름이 뭐야? 몰라. 걘 삼루수. 어이, 니 외야수 있지? 그럼 자익수 이름. 왜? 그냥 물어보고 있다. 난 그냥 대답하고 있는데. 그럼 자익수가 누군지 말해봐라. 일루수가 누구야? 나 지금 내야수 얘기 그만해. 자익수 이름이 뭐야? 아니 이루수 이름이 뭐야? 지금 이루수가 누군지 안 물어봤다 했다. 일루수가 누구야? 몰라. 걘 삼루수. 삼루수야. 자익수 이름. 왜? 왜냐하면 걔는 중견수야. 마마마마. 네 팀에 투수도 있지. 당연하지. 투수 이름. 내일. 오늘 말하기 싫나?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래, 그럼 말해봐라. 네. 무슨 상황인지 알 것 몇 시? 같아요. 몇 시 뭐? 내일 몇 시에 투수가 저 누군지 사람 말할 전에 거냐고. 이름을 모르고 가르친 사람 자, 이름을 다 아는데 그쵸? 누구는 투수가 아니야. 일본 애들이 이루수가 이 개그 많이 누구야라고 하잖아. 말하면 네 팔을 말장난 부숴본다. 같이. 그냥 투수 이름 설정해놓고. 뭐냐고? 아니 이루수 이름이 뭐야? 몰라. 걘 삼루수. 삼루수야. 내가 포수인 건 알지? 그래. 그래, 내가 포수를 본다 치자. 투수는 내일이다. 4번 타자가 들어서서 번트를 댔어. 난 공을 잡고 1루로 던져서 아웃을 시킬 거야. 난 누구한테 던지지? 야 처음으로 똑바로 말했네. 난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 말 그대로 하면 돼. 1루로 공 던지는 거. 그래. 공 잡는 건 누구야? 당근이지. 야, 내가 1루로 공 던지면 누군간 공 잡아야 되지. 자, 그게 누구야? 당근이지. 누구? 당근. 당근? 당근. 좋아. 내가 공을 잡고 당근한테 던진다. 아니지. 넌 누구한테 던져야지. 당근. 아니지. 넌 누구한테 던져야지. 당근이지. 그렇지.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아니지. 네가 한번 물어봐. 내가 공을 누구한테 던진다고? 당근이지. 자, 형이 물어봐. 네가 공을 누구한테 던져? 당근이지. 그렇지. 나 똑같잖아. 똑같잖아. 올라가 공을 잡고 베이스를 찍고 모한테 공을 던지고 모가 다시 공을 잡고 누구한테 던지면 트리플 플레이냐? 그렇지. 그럼 타자가 외야 플라이를 왜냐하면한테 쳤다. 왜? 몰라. 걔가 산호수인지 뭔지 이제 신경 안 쓴다. 뭐라고? 이제 신경 안 쓴다고. 걔 우리 유격수야. 아, 신경 안 쓴다가 유격수야. 아우, 덕분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류의 말장난 개그. 유격수 이름은 신경 안 쓴다. 아. 네, 잠깐 이제 머리도 식히기 위한 러시아 문학을 보고요. 저희와 함께 이제 잠깐 유튜브상에 올라가는 재밌는 동영상 함께 보면서 여러분과 잠시 머리를 식혔습니다. 어떠십니까? 하십니까? 목요일날 이 활기찬 분위기에서요.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쭉 아침 9시부터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고민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이런 생방송에 오셔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시고 함께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이다 보니까 여러분 좀 늦게 일어나신 분들은 10시, 좀 11시 넘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오셔서 자신의 이야기 하시고요. 지금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다 하면은 책 읽는 걸 잠시 정단하고 여러분의 고민을 좀 심각하게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세상에 또 혼자 사는 세상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서 같이 나누다 보면 또 해결할 수 있는 또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는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이크는 항상 여러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브루스 커믹스의 한국 현대사라는 역사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이 역사 이야기만 읽다 보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앞부분 1부에서는 러시아 문학 소설을 읽고요. 3부에서는 이제 신문의 상록수를 이제 또 조금씩 읽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마음의 소리라 그 미움 국공이라는 심리 치료서 어디였지? 네, 그 책을 읽고 있는데요. 네, 그거 제가 찾아서 미움 국복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한 챕터씩 읽으면서 우리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우리 감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제 기독교적 시각, 그러니까 제가 불교 신자긴 하지만 또 기독교적 책도 자주 봅니다. 그런 책으로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극복해야 될 마음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때요? 재밌으십니까? 재밌으시면 질차트 해주시고요. 질차트 해주시거나 자주 들려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자주 오셔서 이렇게 지속적인
대화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다 보니까 힘이 납니다. 네. 자, 이제 화면 돌려서요.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 저번 시간까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북한 이후에 이제 경찰과 정보기관이라는 섹션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의 현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45년부터 48년 사이의 역사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돌리겠습니다. 전. 네, 경찰과 글자가 좀 많죠. 이게 700페이지가 좀 넘는 책이라서 또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운 내고 힘이 팍팍. 아이고 배고파.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경찰과 정보기관, 우리나라 한국 현대사 경찰과 정보기관은 어떤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노획된 내부 문서로 판단해볼 때 북한의 보안기구는 하나의 혁명적 사법기구이자 동시에 철저하고 종종 전체주의적인 통제 감시체제였다. 네, 북한의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네요. 해방 후 1년 내에 북한은 특히 증오와 공포의 대상이었던 식민지 기구들을 철저하게 혁신하면서 일제에 복무한 한국인들을 치안 세력에서 완전히 제거했다. 북한이 그런 기구 대신 미국인들에게 호감이 갈 만한 체제를 수립한 것은 아니었다. 새 체제에서 지위나 이익을 얻은 사람들은 그것이 이전 체제보다 엄청나게 나아진 것이라고 믿었다면 새 체제에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그것이 모두 개인적인 자유를 부정한 매우 가혹한 조직만이라고 생각했다. 아마 두 입장이 다 맞을 것이다. 북한의 보안기구는 아주 대규모였다. 인민위원회의 행정조직에 관한 극비 문서를 보면 각 도위원회의 정보부서로서는 항상 다른 부서보다 인원이 많았다. 시위원회에서는 55명의 내무국 직원들이 각 위원회에 배속되어 있었는데 각 위원회는 나남에 141명의 신의주에 185명에 이르기까지 규모가 달랐으며 수도는 예외적으로 341명이었다. 군단 예산 전체 1499명의 직원 중 3분의 1 이상이 내무국 직원들이었다. 물론 이 인원에는 일반 지역 경찰이 포함되어 있으며 심지어 정보기관의 기능에도 마약과 독곡물 규제 같은 일상적인 일까지 포괄되어 있었다. 굉장히 그러니까 세세하게 사람들의 지휘 집중 감시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정보기관이 단지 정치적 사건만 담당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더구나 전체 경찰 숫자는 나반보다 훨씬 적었다. 1947년 북조선 인민위원회의 내부국장 박이루가 작성한 비밀보고는 정치적인 사건이 궁극적인 관심사라는 것을 보여준다. 박이루는 도의 책임자들에게 몰입해와 사악한 자본가에 대한 투쟁이 아주 미약하다고 경고했다. 책임자들은 반드시 관할구역 내의 모든 지역 지도자들의 출신 계급과 사상을 조사해야 하며 문제가 되는 사건들은 인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말할 나위 없이 이 체제 아래서 계급의 적한테는 거의 아무런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다. 박예루는 또한 경찰이 이따금 빠지기 쉬운 약점을 언급하며 회개하도록 요구했다. 모든 사람은 식욕을 지니고 있으며 이성을 사랑한다. 그러나 이런 욕구는 애국자라면 정복해야 할 것이다. 방탕, 나태는 단지 자신을 위한 것일 뿐 애국적인 생각과는 반대가 된다. 경찰 요원의 훈련 지침에 관한 내부 문서를 보면 유사한 강조점들이 나타난다. 경찰 신병은 고자세, 거만, 이기심, 자기 권력의 확대 같은 낡은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강력한 공고를 받았다. 신병은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구타, 고문을 비롯한 비인간적인 악행을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경찰은 인민의 길잡이로서 솔선수범해서 법을 존중해야 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훌륭한 경찰의 미덕으로 봉사전심, 상관의 동지애, 사생활에서 불결한 것의 정화, 규율, 바르고 기지가 뛰어나고 기꺼이 고난에 직면하는 자세 등이 있었다. 북한의 경찰은 인민에게 봉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인민의 나라라 불릴 수 없다. 보안요원은 인민을 보호하고 적과 싸워야 하는데 여기서 적이란 반역자들과 친일 분자들로 정의된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사실상 그렇지 않죠. 주민들을 관리,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죠. 애초에는 이것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요.
이런 증거는 내부 비밀 문서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선전물로 치부될 수 없다. 최소한 그것은 개개 경찰의 월권 행위가 어떠하든 지도부만큼은 구체제의 최악의 배단의 일부나마 고치려고 애썼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런 새 경찰들이 아무리 덕을 갖추려고 애쓸지라도 그들의 직무는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를 신봉하는 사람을 소름 끼치게 할 만큼 전체주의적 사상 통제 및 감시 체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북한 정권은 대규모 비밀 조직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충성심을 검사하는 한편 여론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지도부에게 제공할 수단으로서 풍문과 소문을 포함한 정치적 발언들을 보고하도록 했다. 1950년 8월 남한 점령시에 나온 한 내부 지령은 전형적인 북한의 관행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씌어있다. 대중에게 인민주권의 정당성과 월성을 각인케 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는 그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파악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조직화된 수집망을 강화하고 그것을 통해 대중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보고함으로써 마을 사람들 사이에 반민주적인 현상과 부정확한 사상을 일소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 이 문서는 모든 사람의 이름, 주소, 계급 성분, 소속 정당, 해방 이전의 행적, 좋은 태도와 나쁜 태도 등이 수집자의 편집 없이 있는 그대로 보고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열망의 조직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다각적으로 어떤 검열 없이 모든 신상을 다 중앙 통제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적 보고 우리가 소설에서 봤던 빅브라더의 현상이 바로 이 문서를 통해서도 유추할 수가 있겠죠. 한 예는 이판근이라는 한 소지주에 대한 보고였다. 이판근은 대지주들이 토지를 몰수당한 것에 무척 신이 났지만 자기를 직접 경작하기 때문에 자기 땅을 빼앗길 이유는 없다고 느꼈다. 기밀 표시가 붙어있는 해주의 여론에 관한 이 비슷한 보고에는 여러 시민의 의견들이 수집되어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은 나만의 선전 삐라 공세, 개새끼들, 놈들은 항상 쓸데없이 삐라를 뿌린다니까 그런 건 코 푸는 데나 썼으면 좋겠다고 응수했다. 일단의 노동자들은 평화 투기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만이 우리가 제의하는 것은 모조리 거부하므로 우리 쪽에서 공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부 다른 문서는 김일성이 사기꾼이냐 아니냐에 관한 여론을 보고하면서 어떤 사람이 최용건이 김일성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말을 인용한다. 한 노동자는 나는 농장에서 일하지 않으면 공장에서 일해야 하는데 이러나 저러나 내 인생에 비참하기는 마찬가지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 그러니 선거에 내가 무엇 때문에 참여하느냐 죽으면 그만인 것을 하고 탄식했다. 지도부는 이런 자료를 통해서 시민들의 반응과 불평을 입수했다. 김일성을 모독한 시민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볼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는다. 앞부분 나왔던 최용권이라는 사람이 당시 어떻게 보면 김일성보다 북한에서 대중적 지지 기반이 뛰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들을 이제 다 김일성이 숙청하게 되는 거죠. 사실상. 출신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모든 활동을 일상적으로 감시당했다. 자, 어떻게 보면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자가 이제 공산주의였는데, 그러니까 부와 부의 그 불평등을 줄이자, 이것이 막스의 이론 아니겠습니까? 이걸 겉으로 깔고 났지만 사실상은 김일성 왕국을 건설한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농장에서 일하나 공장에서 일하나 이래나 저래나 세상이 바뀌어도 사는 건 힘든 건 똑같다 라는 그들의 탄식이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들 가운데는 토지를 박탈당한 지주, 식민지 정권의 전직관리, 자본가, 특히 남한의 친척이 있는 가족이 포함되었다. 안주군에서 감시를 받고 있는 19명의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의 지방인민위원회 위원이었다. 13명은 빈노기거나 프롤레타리아 계급 출신이었으며 16명은 북조선 노동당원이었다. 감시를 받은 이유 가운데는 친척의 올람이나 불특정 반동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다. 분명한 것은 양호한 출신 성분이나 당원이라도 감시에서 면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시를 받는 사람들의 개인 기록을 보면 비슷한 유형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김재기는 원래 농업 노동자였으나 읍인민위원회의 서기장이 되었다가 나중에 당원이 되었다. 당시 학교에 다니는 세 아이의 아버지인 그를 일극 감시를 유하는 사람으로 분류할 어떤 이유도 제시되지 않았다. 같은 범죄에 드는 또 한 사람은 장명령으로 그는 1934년에서 43년까지 가평의 한 공장의 노동자였다가 철원에서 인민위원회 관리가 되었다.
그는 남한의 형제가 한 명 있는 데다 산발도성 가까이에 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겹쳐서 신뢰받지 못하는 인물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읍 위원회의 비서인 이성희가 있었는데 그런 일제시대에 읍관리를 지냈기 때문에 감시를 받았다. 보고서는 그의 일에 대한 열의를 특기했다. 정원모는 소장농이었다가 그 1945년 2년에 공장 노동자가 되었는데 1945년 내지 47년에 인민위원회가 활동가였으며 1947년에서 49년에는 정부의 하급관리였다. 그는 조선민주당 당원이었기 때문에 감시를 받았다. 물론 일반 범죄자들도 감시를 받았지만 빈농 가문에 태어난 군위원회의 재무담당인 신기석 또한 감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감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의 제목은 지방의 한 식당에서 120원짜리 보신탕을 먹어치우고는 돈을 내지 않았으며 자기 아내의 고무신을 암시장에 내다 판 것이었다. 이런 문서들은 감시받는 사람들의 모든 친척 이름이 관례적으로 적혀 있다. 쉽게 말하면 연좌제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120원짜리 보신탕 먹고 그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주 죄인으로 취급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감시를 붙이고 넌 보신탕 값을 안 냈으니까 너의 친척은 누군지도 좀 봐야 되겠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당시에는 있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체제였습니다. 전체주의라는 게 그래서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 흔히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전체주의의 논리 중에 하나거든요. 공리주의 사상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 공리주의, 전체주의 사상이 바로 역사 현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우리도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수, 약자를 무시하는 사회는 바로 이러한 사회라는 거죠. 강자에게 집권되는 사회, 강자에게서 감시되는 사회. 결코 바람직한 사회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결론 보겠습니다. 해방의 열정은 두 개의 전혀 다른 한국을 낳았고 그것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이 서울에서 수립된 3주 후인 1948년 9월 9일 선포되었다.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맥카서를 이 건국의 현장에 초청했다. 김일성은 수상으로 불리웠으며 그 호칭은 1972년까지 보유했다. 그의 새 헌법에 따라 그는 주석이 되었다. 1948년 말 소련은 북한에서 점령군을 철수했는데 그것은 동유럽에서의 소련의 정책과는 사뭇 대조적인 결정이었다. 동유럽의 동독,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나라에서 소련군 사단들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남아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어떤 소련군대도 다시 주둔하지 않았다. 동시에 중국 내전에서 싸운 수만 명의 한국인 병사들이 한국으로 흘러들어왔다. 1949년 내내 소련이 아니라 중국에서 경험을 쌓은 강인하고 뛰어난 부대들이 귀환해서 조선인민군에 통합되었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중요한 이 사건은 평양 정권이 숨 돌릴 여유를 주었다. 스탈린은 언젠가 교황이 얼마나 많은 사단을 배치할 수 있는지 물은 적이 있을 만큼 철저히 현실주의였다. 그럼 그로서는 이 한국인 군대의 귀환으로 말미암아 북한은 불가피하게 중국에 기울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최소한 그것은 김일성의 협상력을 높여주었으며 그로 하여금 두 공산주의 강대국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줬는데 사실 한국전쟁 후에는 그는 이 분야의 대가가 되었다. 이승만과 마찬가지로 김일성은 조국을 통일하려는 목표를 지녔다. 이승만과 달리 그는 1950년에 이르러서는 그 과업을 달성할 수단을 확보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의 서막이 올라가는 거죠. 잠시만 화면 바꿀게요. 할 말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북한이라는 나라를 참 알면서도 모르구나, 가까이 있으면서도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제 감시에 의한 나라였었고 또 그가 어떤 외교수를 지니고 있었는지, 그리고 또 소련군의 주둔, 그러니까 우리는 공산주의라고 하면 다 똑같은 나라인데 소련이나 중국이나 지금 이제 중국은 이제 공산주의 나라가 아니지만 당시 러시아 옛 이름이 소련이었죠. 소련이나 이런 나라가 동유럽,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다 이런 식으로 공산주의라 하나의 묶음으로 묶여있을 줄 알았는데 그 나름대로 또 공산주의는 다 각기각색으로 다 해석을 했다. 특히 김일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스탈린의 이러한 통치 방식과 스탈린의 외교술이 김일성에게는 잘 막혀들지 않았구나, 또 이런 것도 알 수 있겠고, 중국에서 훈련받은 그 한국군이 대거 이제 중국에서 이제 북한으로 넘어감으로써 지금의 조선 인민군, 그러니까 북한군이죠. 북한군의 어떤 실질적인 보탬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역사적 팩트라는 거죠. 그래서 감시가 심하죠.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닌데 한국 사회도 지금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감시사회. 이 감시사회라는 것은 문제는 뭐냐면, 감시사회가 됐다고 생각하면 자기 검열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발언하는데도 머뭇머뭇거리게 되고 예전에 그거죠. 박정희 정부 때 말 한마디 잘못했다면 그 술 취해서 택시 탔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택시기사가 파출소에서 내려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금방 또 공안당국에서 쉽게 말하면 빨갱이로 몰리는 거죠. 그 빨갱이로 몰리면 당사자만 몰리는 게 아니죠. 그 친인척까지 해서 싸그리 다 몰리는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게 역사였었는데 그 역사적 팩트가 요즘엔 좀 희석되고 가려지는 게 사실인데 저는 그거에 대한 팩트도 엄연히 저는 기록을 해야 된다. 기억을 해야 된다. 그것 또한 우리 국정교과서, 국사교과서에서도 다뤄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그것이 과연 다뤄질지 진짜 의문이 듭니다. 역사를 바로 한다는 건 그거 아닐까요? 좌표냐 우표냐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있는 팩트는 좀 그대로 적자. 있는 팩트는 있었던 정책이잖아요. 있었던 했던 일이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아침에 눈 뜨면 태극기에 대해서 묵념하고 저녁에 해질 때 태극기에 격려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고 일을 하고 있는데 마치 없었던 것처럼 마치 희석된 것처럼 그 시대는 영광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또 나이 드신 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살기 힘들다. 더 폭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전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요? 당신들이 살았던 시대는 전쟁 시대였어요. 전쟁 시대였고 군사 독재 시대였어요. 지금은 매스미디어 발달로 여기저기서 이제 사건들이 터지니까 좀 더 심각해 보이긴 한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폭력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미디어가 이제 발달되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세상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제 이런 이야기는 제가 한 게 아니라요. 퓰리처상을 2번이나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스티븐 핑거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는 갈수록 폭력이 줄어드는데 반면에 사람들의 인식은 폭력이 심해지고 있다, 잔인해지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인 통계에 의하면 폭력은 많이 줄어졌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으니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오히려 기아 이런 부분에서 휩싸이는 게 많죠. 기아나 아니면 굶주림이나 뭐 이런 거. 요즘에도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유니세프 광고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칠드런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움을 구하는 이런 광고들을 보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인식할 때 너무 미디어에 휘둘려서 잔인하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예전보다는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가령 그거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예전에 보면 안기부 지금 국정원이지만 안기부에 끌려가서 어떻게 다친지도 모르게 해갖고 다친 사람들 많잖아요. 보면은 뭐 가련 돌아가신 김금태 의원도 그러신 분 중에 한 명이었고요. 고문에 의한 휴지증 우리가 남영독 1985라는 그 영화를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얼마 전 그 몇 해 전에 개봉했죠. 뭐 변호사 송강호 씨가 열연했던 변호사 그것도 우리 아이돌 스타 나왔던 보이그룹의 누구죠? 임시완 씨 나왔던 영화였죠. 변호사 나왔던 거 그런 것들 보면 또 당시 시대가 그랬던 게 거짓말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사회는 그래도 나아졌다, 많이 좋아졌다, 폭력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말로 스스로의 절망을 만들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다고 느끼지 마시고요. 예전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졌으니까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서로 간에 고민을 털어놓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하지 않습니까? 지읒 다음에 히읗이라고. 우리 한글 어순 보면 세종대왕이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읒 다음에 히읗을 놨다는 것은 절망 다음에 희망을 놓는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계속해서 화면 다시 돌려서 우리 한국 현대사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챕터가 넘어갑니다. 화면을 바꾸겠습니다. 네, 5장입니다. 충돌 1948년부터 53년까지. 이거 무슨 이야기겠어요? 결국 이 챕터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한국전쟁에 대해서 다루겠다는 거죠. 6.25 전쟁이라는 표현보다는 한국전쟁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6.25 전쟁은 약간 지역적인 한국 내에서의 전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6.25 전쟁은 다목적군이 참여했습니다. 뭐 우리에서는 미국, 터키 할 것 없이 여러 나라들이 참여했고요.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죠. 소련, 중국 뭐 등등 평안 그 당시 공산국가들이 또 참여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제3차 세계대전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단지 지역적인 한국 내에서의 전쟁으로만 표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계전쟁의 이름과 같은 맥락으로 한국전쟁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충돌 1948년부터 53년까지 역시 인용 문구를 써놨네요. 뭐라고 써놨는지 볼까요?
그 나라는 이때 경계하고 즉시 무장했으며 성벽 뒤쪽 우리의 양측면 곳곳에 진을 쳤다. 그래서 채팅창이 안 보여서 잠시만요. 네. 우리는 전면과 측면과 후방에서 쉴 새 없이 공격을 당했다. 우리는 숲풀이나 돌담이나 나무 뒤에 숨어 즉시 총을 쏘고 달아나는 병사 말고는 아무도 마주칠 수 없었다. 1775년 렉싱턴 전투의 영국 장교가 이렇게 해서 당시에 썼던 문헌을 좀 인용을 했네요. 책을 읽기 전에 여러 가지 상상하면 좋겠죠. 48년부터 53년까지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53년 7월 27일 날 휴전 협정이 됐는데 50년 6월 25일을 우리는 사실상 전쟁이 시작된 해로 알고 있지만 브루스 커밋은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부터 국지적인 전쟁은 있었다. 다만 이게 전면전이 시작된 것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전쟁이 갑자기 확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 육군 참모총장이죠,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면 될까요? 휴가가 있었다는 뭐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 전에도 전쟁의 징후는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김일성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전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의 지도부였던 이승만은 그때 이제 공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뻥을 친다라는 말이죠. 공갈 심하다, 공갈 친다라는 말이, 그때 이승만이 했던 말은 도무지 국민들이 믿을 수 없게 된 거죠. 아무 이상 없다, 피하지 말라 했는데 자신은 이미 피해 있었고, 라디오 방송으로만 뭐 격려하고, 지도부가 이미 서울을 떠난 지 한참 되니 안전하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방송을 했었던 건데, 그러면 우리 그에 관한 이제 배경 책을 읽기잖아요. 책을 바로 읽어도 좋겠지만 그에 대한 한국전쟁에 대한 이승만의 공갈이 어땠는가,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생각 남김에 한번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유튜브가 이래서 좋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이러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것 같아. 한국전쟁 이승만 볼게요. 자, 6.25 1년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6.25 한국전쟁 당시에 대통령 이승만은 일본에 망명 요청을 했었다. 국민복을 안전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 또 나왔네요. 이거 뭐고 다른 거 한번 또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승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니까요. 이승만에 대해서. 자신은 북진 통일을 하겠다 그렇게 외쳤는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6.25 전쟁 당시 이승만 정부의 대처에 대해 역사적 논란이 적지 않은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일본 망명정부 요청설입니다. 이승만 정부가 실제로 당시 일본 정부에 6만 명 망명 의사를 타진했고, 일본이 한국인 피난 캠프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의 비밀 문서를 KBS 취재진이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박재우 특파원입니다. KBS 뉴스입니다. 6.25 당시 이승만 정부의 일본 망명 요청서를 확인하기 위해 야마구치 현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야마구치 현의 공식 역사 기록. 한국전쟁 발발 이틀 뒤 일본 외무성은 야마구치 현 지사에게 한국 정부가 6만 명 규모의 망명 정권을 야마구치 현에 세우고 싶다고 알려왔다며 가능한지 물었고, 당시 다나카 지사는 일본 주민들도 배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어렵다는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 뒤 다나카 지사는 한국인 5만 명을 수용하는 내용의 비상조치 계획서를 내놓습니다. 미 군정 기록입니다. 야마구치현, 아부 등 4개 지역에 20개의 피난 캠프를 만들고 임시막사 한 곳에 200명씩 모두 250개 막사에 5만 명을 수용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숙박시설이라든가 위생시설이라든가 식량 문제라든가 그런 거를 약 5만 명이라는 숫자를 다나카 지사는 이 영문 계획서를 미 군정에 제출하고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야마구치 현은 조선정보실이라는 별도 부서를 만들어서 한반도 정세를 상세히 분석한 조선정보라는 문건을 만들어 총리정 내각 강요들에게 수시로 보고했습니다. 조선정보실은 한국전 발발 이틀 전 북한 남침 위험 보고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이승만 정부는 망명을 타진했고 실행되진 않습니다. 사실이라면 6.25 초기 정부의 상황이 어땠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야마구치에서 KBS 뉴스 박정우입니다. 건국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죠.
이제 본격적인 한국 전쟁에 관해서 짧게 다뤄진 거 있으면 한번 보고 우리는 또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 것보다는 긴 것밖에 없는데. 다른 걸 좀 찾아볼까요? 한국 전쟁만 한번 키워드 쳐봐야겠다. 역시 KBS 특별 기획으로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이걸 볼까요? 아 이거 너무 길다. 네, 유리닥스님.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언제나 화이팅! 저는 한국전쟁 이제 유튜브에서 자료 한번 찾아보고 같이 볼 수 있는 거 한번 보려고요, 같이. 네. 너무 긴 것보다 좀 짧은 게 좋을 것 같아서요.6.25 한국전쟁 양산실로 북한 남침에서 휴전까지. 컬러로 보는 한국전쟁. 국가보훈처. PD 대정령님도 뭐가 좋을까? 너무 긴 것보다 좀 짧은 게 좋을 거야. 한 20분짜리 동영상 없나? 20분? 10분에서 20분? PD 대정령? 이게 좋아요? 아 이게 좋겠다. 한국전쟁 분단의 기원부터 해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분단의 기원. 나치 독일의 깃발은 러시아 혁명의 아버지 레닌의 무덤 위에 받쳐졌다. 전쟁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오늘 다 보죠. 독일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바로 분단의 그날, 기원. 뭐 1, 2, 3, 4, 스탈린의 5 붉은 있는데 군대는 극동전선으로 향했다. FDR had sought and received from Joseph Stalin an agreement.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루즈벨트는 유럽 전쟁 종식 후 길지 않으니까 두세 달 안에 대일전에 참여할 것이라는 책으로 읽었던 것을 이제 영상으로 약속을 보면 좀 더 받았습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 대가로 소련은 중국의 대련, 사할린, 쿠릴 열도에 대한 권리를 약속받았죠. 루즈벨트의 뒤를 이은 트루먼은 그러나 스탈린에 대한 어떤 양보도 원치 않았다. 묘안을 궁리하던 그에게 때마침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다.